여기 중국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자를 버리고 한글을 쓰자. 수천 년을 이어온 문자 체계를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시위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시민들을 넘어서 중국 내 개혁파와 보수파까지 충돌하며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왜 5천년 역사를 버리고 한글을 선택한 것일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대학교 문자정보연구소 소장 류진하오입니다. 지난 30년 넘는 시간 동안 한 가지 사명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바로 중국의 성인 문맹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수천만 명이 글을 읽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죠. 특히 농촌 지역과 소수민족 중심지에서는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처음엔 그 원인을 단순히 교육 접근성, 빈곤, 문화적 격차로만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어느 날 대만에서 온 연구 보고서 하나가 저의 생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타이완 국립대학교 린지안 교수가 작성한 실험 결과였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성인 문맹자들을 대상으로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 실험을 진행했고 참가자 대부분이 단 2주 만에 기초적인 읽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왜 한국 문자가 문맹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걸까? 하지만 이 실험 결과는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한글을 분석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그 구조를 들여다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인 설계 그 자체였습니다. 한글은 15세기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로 음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자음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기역은 혀뿌리가 목젖에 닿는 모습을, 미음은 입을 다문 입술의 모양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글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입의 움직임을 상징하는 구조였던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이런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만 조합하면 대부분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글자를 외워야 하는 한자와는 달리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대응되었죠. 누구든지 자모음만 익히면 처음 보는 단어라도 소리를 읽어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너무 어려운 방식으로 문자를 가르쳐온 것이 아닐까? 세계적인 언어학자들 역시 한글의 독창성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펄벅은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훌륭한 문자라고 극찬했고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소리와 글자의 구조적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다시 질문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한글을 문해력 교육에 활용해보지 않았을까? 만약 대만에서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 중국에서도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실험이 얼마나 민감한 사안이 될지 알고 있어요. 한국의 문자를 중국 교육에 도입한다는 발상 자체가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학자로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이념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단순한 논문이나 이론을 넘어서 실제로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글 교육 전문가, 그리고 개혁적인 시각을 가진 젊은 연구원들을 초청해 중국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첫걸음은 제 연구실 동료들부터 설득하는 일이었죠. 설명을 위해 동료들을 회의실로 모았고 제가 발표를 마치자 회의실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그 순간 들리는 것은 에어컨이 내뿜는 소리, 그리고 의자가 삐걱이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제가 던진 제안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모두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보였습니다. 마침내 첸루이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정말로 한글을 중국 문해 교육에 도입하자는 말씀이신가요? 한국 문자를요? 저는 조용히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랜 시간 기존 방식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첸 박사는 팔짱을 끼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교육 방식의 전환이 아닙니다. 중국인에게 한글을 가르친다는 건 우리의 문자 체계, 나아가 정체성을 외부로부터 흔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배우기 쉬운 게 중요한 건 알겠지만 한글을 도입하면 오히려 농촌 지역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해 있고 그 시선 속에는 혼란과 불신이 뒤섞여 있었죠. 저도 여러분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대체가 아닙니다. 한글은 다리가 될 수 있어요. 그 다리를 건너면 더 어려운 문자인 한자도 훨씬 수월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첸 박사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그 다리가 외국 문자라면 우리는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오늘은 한글, 내일은 영어 알파벳입니까? 그 말에 몇몇 연구원들은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 역시 흔들릴 뻔했습니다. 이토록 큰 반발 속에서 과연 이 실험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 고민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젊은 연구원, 류밍 박사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면요? 정말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시도해보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그 말은 지금까지 쏟아졌던 반론들과는 전혀 다른 무게였습니다. 분노도 조롱도 아니었고 단순한 반박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심에서 우러난 질문이었고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동의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단 한 명이라도 가능성의 씨앗을 품기 시작했다면 저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 후 며칠은 정말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회의실에서의 반응은 조심스러운 가능성이었지만 그걸 실제로 움직이게 만들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팀 내부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갈렸고 어떤 이는 조용히 동조했지만 어떤 이는 끝까지 외국 문자의 도입을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는 늦출 수 없었습니다. 문맥 문제는 학술적인 주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을 맡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기차 시간을 읽지 못해 이동을 포기하고 약 봉투의 이름을 몰라 복용을 망설이는 어르신들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실험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선 이론이 아니라 실전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 문자교육 전문가 리사오 교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녀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직접 봤어요. 한글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요. 그녀는 짧게 말하며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학습자의 언어적 배경을 존중하되 한국어 교육이 아닌 한글의 음성 기호화 기능만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복잡한 문법이나 단어 암기는 과감히 배제하고 소리와 문자, 그리고 발음기관의 연결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리사오 교수는 수업의 시작을 소리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입모양과 음성 연결 카드, 리듬감 있는 반복, 그리고 발음을 시각화한 도표들을 준비하며 하나씩 짜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학습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스촨성 외곽에 위치한 성인 문해교육센터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센터장인 장 선생님은 처음엔 머뭇거렸습니다. 우리 수강생 대부분은 이미 한자를 포기한 분들이에요. 또 실패하게 될까봐 두려워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다른 길을 열어야 합니다. 제 말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20명의 소규모 실험 그룹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50세부터 72세까지의 참가자들이 교실로 모였어요. 첫날 교실에 들어섰을 때 그들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경계하는 눈빛, 팔짱 낀 자세, 혹은 어딘가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업을 바로 시작하기보단 질문부터 던졌습니다. 한자를 배우기 어려웠던 이유는 뭘까요? 한 남성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고요. 어느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100번 써도 기억이 안 나요. 또 잊어버려요. 누군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자라기보단 그림 같아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하나의 모양이 하나의 소리를 의미한다면요? 그리고 몇 개의 모양만 익히면 어떤 말이든 읽을 수 있다면요? 그들의 눈에 망설임과 함께 조금의 호기심이 스쳐 보였습니다. 첫 글자는 기억. 저는 혀가 입천장을 치는 그림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기억 소리예요. 혀가 여기를 치죠. 따라 해보세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자신있게 발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미음. 입을 다물고 내는 소리. 입모양을 따라하며 익히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 속엔 웃음도 있었고 헷갈려하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놀람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처음으로 이해한 글자 같아요. 한 여성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대부분의 학습자는 기초 음절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2주 후엔 중국어 단어를 한글로 적어 읽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BTS, 김치, 삼성 같은 단어가 등장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봤던, 자녀에게 들었던 단어들을 읽자 그들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3주 차엔 리사 오 교수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학습자들이 읽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건 한글을 배우는 수업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읽는 기쁨을 되찾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참가자에게는 평생 처음으로 교실에서 성취감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두려웠던 글자가 어느새 익숙한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변화였고 조용히 시작된 작은 혁명이었습니다. 실험이 시작된 지 4주째 되던 날, 저는 교실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처음엔 경계심으로 가득 찼던 공간이 이제는 웃음과 목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습자들은 수업 시작보다 먼저 도착해 한글 카드를 함께 복습하고 서로 조용히 발음을 확인해주고 있었습니다. 표정과 자세, 눈빛까지 분명히 달라져 있었죠. 어느 날 아침 63세의 류 여사님이 제게 종이 한 장을 건네셨습니다. 그 안엔 또박또박하게 적힌 한글로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저 혼자 썼어요. 손녀가 보더니 울더라고요. 할머니, 이제 글도 쓸 수 있네라고 말했어요. 그 짧은 말 속에는 수십 년간 꾹꾹 눌러 담아왔던 한숨과 포기했던 꿈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장면은 논문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교육자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특정 자음 조합이나 모음 소리를 헷갈려하는 사례들이 있었죠. 오 교수님과 저는 매주 커리큘럼을 보완하며 피드백을 반영했습니다. 간단한 노래나 개인 이름이 포함된 짧은 문장 등을 활용해 학습자와의 정서적 연결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신문에 이 실험이 기사로 소개되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문자를 활용한 문해 교육, 문화적 배신인가 혁신인가. 기사 내용은 교육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중국 안에서 외국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혁신이라고 칭했고 누군가는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위험이라 비판했습니다. 결국 교육청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저는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은 냉정했고 사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익숙한 교실과는 전혀 다른 공간에서 여러 명의 교육청 관계자들이 저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죠. 가장 먼저 황 국장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외국 문자를 교육에 사용하는 건 중국의 문화적 주권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자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계속 실패를 겪어온 이들에게 처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다리를 하나 건네는 것뿐입니다. 또 다른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이미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론의 반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어요. 학습자들의 변화 그래프, 인터뷰 영상, 그리고 류 여사님의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에 관한 일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확신과 고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황 국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단은 계속 진행하십시오.
다만 규모를 확대하진 마세요. 향후 검토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길,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파도를 넘기긴 했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터로 돌아온 저는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우린 계속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더 신중하고 더 단단해야 합니다. 학습자들도 어딘가 분위기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몇몇은 조심스럽게 수업이 끝나는 건 아닌지 묻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전해지자 오히려 참가자들의 눈빛은 더욱 결연해졌습니다. 말수가 적었던 우 씨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조용히 일어나더니 한 문장을 또박또박 읽어내렸습니다. 교실은 박수로 가득 찼고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단지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감, 소속감, 표현할 수 있는 목소리를 되찾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실 밖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이 교실 안에서는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한글 문해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가 점차 알려지면서 그 영향은 단순히 한 교실 안에만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근 마을로 소문이 퍼졌고 등록을 원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했던 이 실험이 이제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인력도 공간도 부족했지만 가장 무거운 건 지지와 반대가 엇갈리는 사회의 시선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이 실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었죠. 확산된 영향을 정리하기 위해 참가자 한 분 한 분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58세의 농부자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 간판을 처음으로 읽었어요. 예전엔 그냥 모양만 보고 짐작했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학교에 다녀본 적 없는 펑 여사님은 손자의 이름을 직접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손자가 박수를 쳐줬어요.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교육 효과가 아니라 삶의 궤적을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증언들을 모아 성과 보고서를 만들고 도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여러 학술 포럼에서 발표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프로젝트의 혁신성을 높이 평가했고 또 어떤 이들은 문화적 민감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가장 긴장된 순간은 한방송 토론회였습니다. 언어학자, 문화학자, 교육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진행된 주제는 이랬습니다. 외국 문자를 국가 문해교육에 사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가능한가? 그 자리에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발언한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한국인이 되기 위해 한글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읽기 위해 배우는 겁니다. 방송 이후 반응은 극단적으로 나뉘었습니다. 일부 민족주의 성향의 매체는 우리 실험을 문화적 배신이라고 비난했지만 그와 동시에 뜨거운 지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에서 부모들이 편지를 보내 자녀 등록을 문의했고 멀리 떨어진 고령층은 전화로 참여 방법을 묻기도 했습니다. 전환점은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중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웬 교수가 신문에 기고문을 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공유하지 않는 문화는 존재할 수 있는가? 그는 진정한 문화적 자신감이란 외부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열어주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글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며칠 후 교육부의 고위 관계자가 저를 비공식 면담에 초대했습니다. 데이터와 그래프, 인터뷰 영상을 준비해갔지만 그는 숫자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느꼈는지 말해보세요. 저는 류 여사님의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쓴 순간 우 씨가 한 문장을 읽고 웃으며 자리에 앉던 그 장면, 교실에 퍼졌던 웃음, 그리고 오랫동안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침묵이 글자로 바뀌던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듣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중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세계가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조심스러운 조건 하에 5개 교육센터로 확대 허가를 받았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책임감이 밀려왔죠. 우리는 문해율이 낮고 다양한 방언이 존재하는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지역별 문화 정체성을 존중하며 커리큘럼을 조정했고 5교수의 학습법을 중심으로 지역 교사를 양성했습니다. 윈난 지역의 한 센터에서는 현지 속담과 민요를 한글로 옮겨 수업에 활용했고 광시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구술 전통을 한글로 기록하며 학습을 이어갔습니다. 놀라운 건 결과가 거의 동일했다는 점입니다. 삶의 이야기가 반영된 콘텐츠일수록 학습자들의 반응은 훨씬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마을 이야기가 글자로 남을 줄 몰랐어요. 한 참가자의 말이었습니다. 이번 단계에서 우리는 더 깊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를 배우는 도구가 아니라 구술과 문자 사이의 다리를 놓아주는 구조적 특성을 가진 문자였습니다. 더불어 뜻밖의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표준 중국어 발음이 어려웠던 학습자들이 한글을 익힌 후 발음 명료성이 향상되었고 기억력과 수업 참여도 또한 크게 증가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비판은 존재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한글 도입이 민족 정체성을 희석시킨다고 주장했고 관련 기사마다 댓글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교실 안에서는 단 한 번도 목적이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수업의 시작은 항상 이 질문으로 열렸습니다. 왜 배우는 걸까요? 글자를 알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세계를 한 글자, 한 음절씩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문해력 향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몇 달로 이어지며 한글 문해 교육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실험에 불과했던 이 프로젝트는 어느새 조용히 도 경계를 넘어 확산되고 있었죠. 각 교육센터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으며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곳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피어났습니다. 간수성의 한 마을에서는 71세의 메이란 할머니가 처음으로 연필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를 따라 쓰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3주가 지나자 그녀는 한글로 표기한 중국어로 손자에게 생일 편지를 썼습니다. 마을 행사에서 직접 그 편지를 낭독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구이저우 산간 마을에서 벌어졌습니다. 평생 광부로 일했던 한 노인이 기차역에 붙은 안전문구를 또박또박 읽은 겁니다.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의 짧은 말은 곧 지역신문에 실렸고 이후 그는 지방방송 프로그램에 초대받아 직접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따뜻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한글 사용이 중국 문화의 정체성을 해친다고 주장했고 정치 평론가들은 언어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목소리만이 들리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학습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고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한 영상에서 한 여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간판을 그냥 지나치며 아는 척했어요. 이젠 천천히 걸으며 직접 읽어요. 이제 세상이 제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 그 본질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무언가를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연결을 회복하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교육부는 전반적인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외부 연구진이 파견되어 수업을 관찰하고 학습자들과 인터뷰하며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TV 브리핑을 통해 공개되었죠. 보고서는 저희가 직접 목격했던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글 기반의 음가 중심 수업은 학습자의 자신감, 기억력, 만족도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특히 고령층에게 가장 큰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향후 이 방식을 제한적이나마 확장할 것을 권고했으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해력은 문화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라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그 발표를 기념했습니다. 어떤 성대한 축하도 없었습니다. 다만 더 많은 교실, 더 많은 이야기, 그리고 조금씩 다시 써 내려가는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린 씨가 신문을 들고 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사 배워도 될까요? 식품 안전에 관한 기사였고 그는 그 내용을 이웃들에게 읽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날엔 한 할머니가
약 봉투에 적힌 설명을 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딸에게 맡겼던 일을 이제는 스스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수업은 특별했습니다. 그 내용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수업이 열어준 세상이 특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학습자들은 한글을 더 이상 외국 문자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도구가 되었죠. 쉽고 접근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몇몇 학습자들은 자신만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기억을 글자로 담기 시작한 거죠. 리사오 교수님이 교실을 다시 찾아주셨을 때 학습자들이 자신 있게 음절을 따라 읽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단순히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저희의 모든 활동을 설명해주는 말이었습니다. 한글은 누군가의 정체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을 쓰는 순간 제가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참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엔 말을 안 해서 생각이 없는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거였어요. 우리는 이 말을 단순한 사례가 아닌 이 프로그램이 품고 있는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문해력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승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1단계가 마무리되던 마지막 주, 소박한 모임을 열었습니다. 기자도 고위 관계자도 없이 오직 학습자들과 선생님, 가족들만 모인 자리였습니다. 학습자들은 자신이 직접 쓴 짧은 문장을 낭독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으며 많은 이들은 묵묵히 눈을 반짝이며 서 있었어요. 마지막에 저는 인사를 요청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선 저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눈빛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써가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페이지입니다.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로 그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께서도 한국이나 해외에서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